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속속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주말을 편히 쉬시는지요. 오늘 아침 경제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들려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8월 21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어제 드디어 그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를 2주간 더 연장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대신 2주간 연장하는데 백신을 2차 완료 뒤에 14일이 경과한 2차 접종자에 대해서는 저녁 모임에 4인 모임까지 포함한 접종자 2차 접종자를 2명을 포함한 4인 모임까지 허용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위드 코로나,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상시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고려한 위드 코로나 대책은 9월 말쯤 검토가 가능하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9월 말쯤 되면 이제 2차 백신 접종자가 한 50% 정도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라고, 그쯤 되면은 위드 코로나 대책으로 넘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2주 연장, 확산을 못 잡고 시간만 끄는 땜질 처방만 계속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2차 접종 후에 14일이 지나면은 그런 이제 야간 모임에 2명까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해외에서 맞은 것은 혜택에서 제외한다,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방법밖에 없나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는 5단계, 6단계까지 끌어올려도 코로나 이기지 못한다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런 가운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내달부터 3차 부스터샷을 적극 시행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백신 양극화, 부국과 빈국 간에 백신을 구한 나라와 구하지 못한 나라 간에 백신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진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신 가격을 좀 올렸어요. 화이자도 기존에 21,300유로에서 26,700원에서 약 26,700원 정도로요. 그다음에 모더나도 약 26,600원에서 약 3만 원 정도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이 지난 그 2분기 가계 동향조사에서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소득 양극화를 보고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할 것인가,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하지 않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어, 의견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에 지원을 해야지, 전 국민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다 보니 내년 대선을 앞둔 어, 선거 전략 포퓰리즘이다, 이런 주장이죠. 집값은 연일 불타는데 공급 과잉 운운하면, 지난번에 이제 공공주도 공급 대책을 내놨고 이제 앞으로 공급 과잉이 될 거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공급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대책이 거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공급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서 공급 절벽을 계속 가져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모든 정책을 좌파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택도 임대주택 또는 공공공급주택으로 하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나 전세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 집값과 전세값 폭등은 서민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종부세만 뭐 올려받겠다, 세금만 더, 집값은 올려놓고 세금만 더 걷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어, 지금 전문가들은 시장이 왜곡돼서 시장 중심 정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왜곡돼서 집값의 상승세가 지속이 될 전망인데, 내년 대선이 분수령이다. 대선에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 정당이 집권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분수령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복특비라고 그러죠. 복비.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를 어 낮추는 걸 어제 개편을 확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9억부터 9억 이상은 중개 수수료율이 0.9%였는데
9억에서 12억까지 0.5, 12억에 15억은 0.6, 15억 이상 0.7 이렇게 단계별로 낮추고 2억에서 6억 정도 되는 주택은 0.4% 이하 변동이 없네요. 6억에서 9억 정도까지 0.5인데 0.4 이하로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6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 수수료를 낮추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워낙 이렇게 되면 거래 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정보 우위에 있어서 이민 계약이 성행할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실제로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을 거래하는 사람들, 사는 사람에 대해 수수료 부담은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베테랑 주방장도 60대 경비원도 전부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사진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돼서 6개월 연속 지금 고용보험금 지급이 1조 원을 넘어서서 지금 고용보험기금은 적자로 이미 고갈돼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어서 빌려서 지금 지급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뭐 워낙 많은 급여를 타는 줄이 길다 보니까 고용센터 두 곳을 추가하고 2부제 실시도 검토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1%나 올랐습니다.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7.1%나 올라서 인플레 압력이 커지고 있다. 보통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르면 바로 한두 달 뒤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따라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번에 26일 날 개최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한원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경기는 계속 지금 침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침체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은 지금 계속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49,287달러, 이더리움이 3,284달러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아침에 5,761만 원을 기록해서 전일 대비 4.7%나 올랐고 이더리움도 383만 원을 기록해서 전일 대비 2.4%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보면 중기등 평균선이나 단기등 평균선을 모두 상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앞으로 더 올라갈 그런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9월 24일 특검법 시행을 앞두고 코인 거래소가 보안성과 실명제를 확보 못해 줄폐업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국내 알트코인 무더기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코인 민심이 차가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검법 시행 연기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 코인 투자자가 약 650만 명이기 때문에 650만 명은 뭐 정치권 입장에서는 엄청난 표심이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 당락까지 결정될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표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가 900만 명인 걸 생각하면은 코인 투자자 650만 명은 굉장한 파괴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걸 계속 서로 이제 특검법 시행을 바로 하기보다는 연기해야 된다는 것이 여야 간에 연기론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거론되어 있는 것이 중간 청산 시스템을 구축하자. 지금 일단은 폐쇄되는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을 상장 폐지하기보다는 중간 청산 소에다 일단 옮겼다가 다시 인가를 받는 거래소에서 거래하도록 하자.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한 가지 아이디어는 일단은 지금 보안 정보 인증 체계를 받은 거래소가 지금 6개인가 19개 되는데 그것은 일단 거래를 먼저 하게 하고 지속하고 그다음에 은행 계좌를 발급받도록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대안들이 많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지금 한 달여 남았는데 아마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업비트가
당국에 첫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특검법 시행을 앞두고 업비트가 처음 첫 신고를 했는데 금융당국은 가급적 빠르게 결정을 내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반면에 코인원에서는 공시 의무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들이 제대로 된 코인인가 아닌가 중요한데요. 코인원의 상장 공시 의무를 보면은 코인 상장된 프로젝트에 먼저 해당 코인이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제품의 기술적인 문제가 없느냐, 프로젝트 팀의 영속성,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팀의 영속성 문제, 정보 제공 관련 문제를 공시해야 되고, 분기 결산으로 사업 제품 개발 업데이트, 사업 제품의 개발 업데이트, 로드맵 달성 현황, 재단 토큰 유통 내역, 유통 계획 준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시가 불성실할 경우에는 하거나 사실이 아니 허위 사실을 게재했을 때는 페널티가 부과되고 주요 공시가 누락되면 자동 상장 폐지된다 이런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제 공시가 강화될 전망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금융당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나 없나를 당국이 감독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냥 거래소들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코인원은 이렇게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뭐 그냥 공시에 대한 특별한 그런 절차 없이 중구난방 거래소가 마음대로 공시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셀 코리아로 코스피나 코스닥이 모두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3060선을 위협하고 있고 코스닥도 1000스탁이 깨지고 96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환율은 그러다 보니까 1179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환율은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피가 장중에 200일 이동 평균선을 하회하기 시작해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라는 얘기죠. 더 하락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을 하회하는 건 물론이고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새 시총 200조 원이 증발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매도하고 환율은 올라가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뭐 코스닥 지수가 967까지 하락했다는 것을 앞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요다가 일본의 도요다가 지금 자동차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서 감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감산 보도가 도요다가 감산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로 현대차도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불안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그런데 힘입어서 지금 카뱅이 현대차를 제치고 한국 시총 6위까지 시총 8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시총이 상장 당시에 33조였는데 지금 카뱅의 시총이 43조까지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1위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434조로서 발군의 1위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74조, 네이버가 69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5조, 카카오가 64조, LG화학이 63조, 삼성 H사이가 53조고 카카오뱅크가 43조, 현대차가 43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코스피 3000선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늘리고 저가 매수를 노려한다. 이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얼마 전에 연준에 로버트 카플란 달라스 지역 연준 총재가 델타 변이 확산 속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통화 정책에 대한 견해를 다소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미국의 성장률이 3분기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는 있지만은 그런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9월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한 뒤 10월에
대입표령을 착수할 것이라고 주장되어 있는 것이 다소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도체는 이제는 미세 공정이 2-3 나노와 한계에 도달해서 앞으로는 반도체를 층을 쌓는 그런 소자 연구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보도가 나왔고요. 머스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스크의 뭐 자율주행차에다가 또 우주선에다가 지금 뭐 그다음에 땅 밑에 또 터널을 파서 또 초고속으로 달리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라든지 뭐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내년에 로봇 노동자를 선보일 것이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 머스크의 이런 끝없는 도전이 새로운 어 제품을 내놓고 새로운 문명을 또 창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의 너무 과도한 탄소 중립 문제가 지금 기업에서 계속 큰 문제다. 기업에 너무 큰 부담을 가져오고 있다. 의견 수렴도 없이 기업의 의견 수렴도 없이 35% 감축을 2030년까지 해야 한다는 날벼락을 안기고 있다. 그런 기업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고철을 사용하는 것이 탄소를 덜 발생시킨다 그래서 고철이 제각부의 고철을 하는 고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ICT 기업도 앞으로 탄소 중립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하는 그런 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구연합 북구 고산지대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 지금 북극 해빙은 지난 40년 동안 해마다 한반도 면적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이 마치 인제 그 탄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얼음 땅 그린랜드도 올여름에 23 도까지 올라갔다. 눈 대신 비가 왔다. 이것도 역시 지구 온난화, 탄소 배출로 인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환경론자들에 의해서 주장이 되면서 지금 탄소 중립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문가들은 환경 전문가들은 불편한 사실이란 저서를 출간한 그레고리 라이트스톤 같은 사람들은 지금 기후가 지금 인제 빙하기를 지나서 지금 간빙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공전하는 속도와 기울기 이런 것 때문에 지구가 빙하기와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를 계속 거치고 있는데 지금은 간빙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이산화탄소가 식물의 광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식물을 성장을 촉진시켜서 농산물도 촉진을 시켜서 기근을 오히려 인류의 기근을 없애준다. 그래서 항상 빙하기보다는 간빙기에 빙하기가 되면은 식량이 어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 간빙기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오히려 녹화를 더 촉진시키고 식량 생산을 증대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는 환경 전문가는 그레고리 라이트스톤 같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도 몇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지구 온난화가 간빙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탄소 제로 정책이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기초해서 미국의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기후 협약 자체가 잘못됐다고 건의서를 내기도 했는데 그에 기초해서 지난 대통령인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파리 기후 협약에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다시 기후 협약에 복귀를 하면서 2050년까지 넷 제로 탄소 제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대체로 과거에도 인제 뭐 보면 일고 부통령이라든지 미국의 민주당 항상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서 그렇다 하는 주장을 하는 데 비해서 또 그 반대편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이 간빙기 때문에 온난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오히려 탄소 배출은 식물의 광합성을 촉진시켜서 농산물도 생산을
증대시키고 살림 녹화를 촉진해 하고 있다. 그런 또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진실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탈원전도 지금은 이제 탈원전을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탄소 중립을 하면서도 탈원전까지 하는, 다른 나라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적게 하기 위해서 석탄을 발전을 줄인 대신에 원전을 더 건설하고 있는데 한국은 원전까지 폐쇄하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동 중단 계획이라는 댓글에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이제 백운규 장관 정도 아니고 윗선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양광 탈원전하면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더 확충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 속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태양광 사업에 역점을 두었는데 이것이 전부 복마전이었다. 68곳의 서울의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 형태로 이 사업에 참여해서 536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갔는데 무려 14개 업체가 보조금 118억 원을 받아갔는데 곧바로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시혜고스 대표는 법인 이름을 바꾸면서 다시 참여해서 보조금을 중복 수령까지 할 정도였다. 이게 완전히 복마전이었다. 전면 조사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탈원전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다는 이면에는 상당 부분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서울중앙지법은 기각을 했는데 하루 뒤에 수원지법은 압류 결정이 나오면서 법원 결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지금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한일 관계의 악화는 한국 기업들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중재를 해야 한다. 해결해야 한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난민이 쏟아지고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문에 난민이 쏟아지고 이슬람주의 원리주의 확산이 우려가 되면서 중앙아시아 긴장이 고도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수형 규정, 샤리아, 이슬람 율법을 앞세워서 여성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빈라덴 깃발을 미국의 9.11 테러를 자행했던 오사마 빈 라덴 사살 깃발을 들고 20년 전에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 미국이 미국은 12만 명을 파병하고 2조 달러를 퍼부었지만 바로 지금 철군하자마자 바로 베트남처럼 바로 텔레반이 바로 점령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사무엘 헌팅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사무엘 헌팅턴이 1996년에 낸 책인데 문명의 충돌, The Clash of Civilization이라고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내놨는데 이 문명은 대체로 전 세계적으로 문명이 한 9가지 정도 문명이 있다 하는데 이 9가지 정도 문명이 앞으로 계속 충돌을 하게 되면서 세계 질서를 바꿀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요. 1993년에 미국의 잡지 Foreign Affairs에 발표한 문명의 충돌의 논문을 또 확대해서 책으로 1996년에 발간한 것인데 지금 러시아가 1991년에 구소련이 붕괴하자 1993년에 미국의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을 내놨죠. 이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을 내는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바로 하버드 대학의 사무엘 헌팅턴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헌팅턴은 다시 3년 뒤에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문명의 충돌은 계속 될 것이다 하는 제자의 책을 반박하는 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특이한 것이 스승의 주장을 반박하는 책을 내놓는 경우는 있습니다. 뭐 유명한 케이스가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스승의 알프레드 마샬의 경제학 원론책이 잘못되었다. 경제학
하면서 내놓은 것이 일반 이론이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이런 케이스는 제자가 먼저 러시아의 붕괴를 구소련의 붕괴를 보고 역사의 종은 역사는 이제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와 그다음에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대결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이제 우월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역사 논쟁은 끝났다는 내용의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을 내놨는데 여기에 그렇지 않다. 앞으로 문명의 충돌은 여기서 앞으로 9개의 문명이 계속 충돌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놓아 내용의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1996년에 내놨는데 그 내용에 9개 문명 중에서 서구 문명과 중국과 이슬람 문명이 앞으로 더 큰 충돌을 벌일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현상이 지금 가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무엘 헌팅턴뿐이 아니고 더 그 외에 많은 학 전문가들이 앞으로 러시아가 붕괴되면서 완전히 미국 일당 1극 체제가 아니고 중국의 부상으로 냉전 2.0으로 간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슬람의 원리주의가 다시 부상하면서 서구 문명을 위협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대체적인 문명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이슬람 문명이 이렇게 원리주의가 다시 부상하게 되면서 특히 이제 중동은 원유를 많이 갖고 있기 중앙아시아 바로 중동이죠. 원유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이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런 문제를 쭉 훑어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